서울의 심장을 찌르는 겨울 바람이 낡은 버스 정류장의 깨진 유리 틈새로 비명처럼 파고들었다. 하선우는 얇고 해진 코트 자락을 여미며 품 안에 두 아이를 더 깊이 끌어안았다. 5살배기 쌍둥이 준서와 서연이는 어미의 품속에서도 제어할 수 없는 떨림을 멈추지 못했다. 아이들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가쁜 숨을 몰아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절망처럼 흩어졌다. 사흘 전 마지막 남은 보증금마저 월세로 탕진하고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에서 쫓겨났다. 그 후로 찜질방과 편의점을 전전했지만 아이들의 고열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다. 약값과 하룻밤 숙박비, 선우의 낡은 지갑 속에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감당할 돈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이 텅 빈 거리의 섬에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은 저 멀리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른거렸고 그녀와 아이들 주위로는 오직 무관심한 어둠과 뼈를 깎는 추위뿐이었다. 준서가 끙하는 소리와 함께 몸을 뒤척였다. 엄마, 추워요. 선우는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자신의 체온을 조금이라도 더 나누어 주려 했었다. 괜찮아, 아가. 엄마가 꼭 안아주고 있잖아. 곧 따뜻해질 거야. 거짓말이었다. 따뜻해질 리 없었다. 이 도시에서 그녀와 아이들이 기댈 곳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눈을 감자 차가운 현실보다 더 지독한 과거의 편린들이 눈꺼풀 뒤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불과 1년 전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진성그룹의 안주인이었다. 그녀의 세상은 계절마다 바뀌는 정원의 꽃들과 세계 각지에서 공수해온 가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편 강태준과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채워져 있었다. 아니, 그렇게 믿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태준 씨 기억 속에 그녀는 최고급 실크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서 있었다. 맞은편 소파에는 남편 강태준이 앉아 있었고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달라붙은 윤서연이 경멸과 승리감이 뒤섞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태주는 얼음장 같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을 속삭이던 그 눈에는 이제 일말의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당신이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빼돌렸다는 증거들이야. 그리고 이 남자와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도. 그가 던진 사진 몇 장이 바닥에 흩뿌려졌다. 사진 속에는 선우가 대학 동창과 식사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순수한 동기 모임이었지만 교묘한 각도와 편집으로 마치 밀회를 즐기는 연인처럼 보였다. 그리고 회사 기밀 유출 서류에는 그녀의 인감이 위조되어 찍혀 있었다. 완벽하게 조작된 함정이었다. 말도 안 돼요. 이건 모함이에요. 서연 씨, 당신이 꾸민 짓이지. 선우가 절규하며 윤서연을 노려보았다. 윤서연은 기다렸다는 듯 연약한 표정을 지으며 태준의 팔에 매달렸다. 형님, 어떻게 저한테. 저는 회장님을 위해서 형님이 수상한 사람과 만나는 걸 보고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것뿐인데. 태준은 윤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선우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듯 말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당신의 그 위선적인 얼굴 이제 신물이나.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 보낼 테니 군말 없이 도장 찍어. 양육권은 당연히 내 쪽에서 가져갈 거고. 안 돼요. 준서랑 서연이는 내 아이들이에요. 당신 맘대로 못해. 내 아이들이기도 하지. 하지만 불륜을 저지르고 회사에 해를 끼친 여자 밑에서 아이들을 키울 순 없어. 법은 내 편이야, 하선우. 당신은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그의 말은 저주가 되어 현실이 되었다. 법정의 기억은 더욱 차갑고 잔인했다. 태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동원했고 그들이 제출한 증거 앞에서 선우의 진실은 무력했다. 그녀의 변호사는 진성그룹의 압력에 못 이겨 변론을 포기하다시피 했고 판사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사람처럼 그녀의 항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 하선우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므로 원고 강태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 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부친인 원고 강태준에게 있으며 피고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망치 소리가 그녀의 삶을 산산조각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 명예재산,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행히 아이들이 아직 어려 법정의 판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태주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해 엄마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잠시 그녀에게 맡겼다. 하지만 그것은 시한부 온정이었다. 그가 윤서연과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순간 아이들은 그녀의 품을 떠나게 될 터였다. 그는 매달 비서통에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냈지만 그마저도 2달 전부터 끊겼다. 윤서연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분명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선우가 제 발로 아이들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엄마, 물. 서연이의 희미한 목소리가 선우를 끔찍한 기억의 심연에서 건져 올렸다. 선우는 품속에서 거의 비어있는 작은 보온병을 꺼내 뚜껑에 미지근한 물을 조금 따랐다. 아이의 말은 입술을 조심스럽게 적셔주자 서연이는 몇 모금 힘겹게 물을 삼키고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선우는 아이의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아빠를 쏙 빼닮은 아들 준서와 자신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듯한 딸 서연이. 이 아이들은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이 아이들을 지킬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차가운 거리에서 아이들을 병들게 하며 절망에 잠식당하고 있는가? 강태준과 윤서연은 지금쯤 따뜻한 저택에서 최고급 와인을 마시며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겠지. 자신과 아이들의 고통을 비웃으면서 분노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절망을 녹이고 그 자리에 이글거리는 불꽃을 피워 올렸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절대로.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금융 분석가였다. 월스트리트에서도 탐내던 인재였다. 강태준을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자신의 꿈과 경력을 모두 버리고 그의 아내이자 진성그룹의 안주인으로 사는 삶을 택했다. 그녀는 자신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모두 뽑아버리고 순한 양이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했다. 하지만 그 발톱은 다시 자라날 수 있다. 잠자던 맹수의 본능이 피 냄새를 맡고 깨어나듯 그녀의 머릿속에서 잠자고 있던 분석력과 승부사적 기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떴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눈동자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텅 빈 거리 깜빡이는 신호등,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진성그룹의 본사 건물. 거대한 탑처럼 우뚝 솟은 저 건물은 한때 그녀가 속했던 세계이자 이제는 그녀가 무너뜨려야 할 목표가 되었다. 강태준, 윤서연.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이름은 더 이상 사랑과 배신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었다. 너희들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빼앗아가지 못했어. 바로 내 머리와 이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의지.
그녀는 품속의 아이들을 고쳐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했다. 바닥까지 떨어졌으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라도 기어 올라가 그들을 똑같은 지옥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 한번 그녀의 뺨을 핥히고 지나갔다. 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심장에서 타오르는 복수심이 그녀의 온몸을 데우고 있었다. 그녀는 두 아이를 안은 채 휘청이는 걸음으로 어둠 속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여왕의 발걸음처럼 그 걸음은 더 이상 도망치는 패배자의 걸음이 아니었다. 사냥을 시작하는 포식자의 첫걸음이었다. 어둠을 가르는 하선우의 발걸음은 목적지가 없었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본능, 그리고 복수를 향한 의지. 그녀는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24시간 운영하는 작은 약국을 찾아냈다. 낡은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아이들의 해열제와 영양제를 샀다. 남은 돈은 이제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약국을 나온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 돈으로는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이 없었다. 그때 약국 건너편에 장미여관이라는 촌스러운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낡고 허름해 보이는 도시의 밤이 숨겨놓은 상처 같은 곳이었다. 선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들의 거친 숨소리에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다. 여관 카운터의 늙은 주인은 잠에 취한 얼굴로 그녀와 아이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심 대신 귀찮음과 의심이 가득했다. 선우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애써 붙들고 반값을 치렀다. 열쇠를 받아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방은 좁고 추웠다. 벽지 곳곳에는 습기가 얼룩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퀴퀴한 냄새가 맴돌았다. 하지만 바람을 막아주는 벽과 누울 수 있는 바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선우는 안도했다. 그녀는 외투를 벗어 바닥에 깔고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약을 먹이고 자신의 손수건을 적셔 아이들의 이마를 쉴 새 없이 닦아주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아이들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든 준서와 서연이의 얼굴을 보자 그제야 선우의 온몸에서 긴장이 탁 풀렸다. 그리고 동시에 칠흑 같은 현실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이제 어떡할 것인가? 이 여관 방도 오늘 아침이면 비워줘야 한다. 당장 아이들에게 먹일 우유 한 잔 살 돈도 없었다. 이대로라면 결국 강태준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제 발로 데려다 주고 항복하게 될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했다.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이름이 있었다. 최민호, MA 전문 사모펀드 퀀텀 캐피털의 대표. 업계에서는 승부사 혹은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남자. 선우가 진성그룹의 안주인이기 전 금융 분석가로 활동하던 시절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다. 그들은 사사건건 부딪혔지만 서로의 실력만큼은 인정했다. 아니, 최민호는 유일하게 강태준의 아내가 아닌 분석가 하선우의 가치를 알아봐준 사람이었다. 하선우 씨의 분석은 날카롭다 못해 잔인할 정도죠. 마치 시장의 급소를 정확히 알고 찌르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한 컨퍼런스에서 그가 던졌던 말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동료의 인간만이 알아볼 수 있는 예리한 통찰력이었다. 강태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외면할 것이다. 하지만 최민호는 달랐다.
그는 강태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성그룹 같은 거대 기업의 독주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인물이었다. 그에게는 오직 이익과 실력만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었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남은 패는 이것뿐이었다. 선우는 여관방에 낡은 공중전화를 향해 걸어갔다. 수화기를 드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기억에 의존해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잠이 덜 깬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민호입니다. 저 하선우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순간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정적이 선우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리는 없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혼 스캔들의 주인공이었으니 하선우 씨,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시죠? 그리고 이 번호는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 대표님께 아주 흥미로운 제안이 될 겁니다. 선우는 일부러 절박함을 감추고 사업적인 용건이라는 듯 딱딱하게 말했다. 동정심을 구걸하는 순간 이 게임은 끝이었다. 그녀는 대등한 거래를 제안해야 했다. 최민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흥미로운 제안이라. 지금 하선우 씨가 나한테 할 만한 제안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겠죠. 오늘 오전 10시 여의도 IFC몰 지하 카페에서 뵙죠. 30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30분 뒤에도 제 제안이 흥미롭지 않다면 2번 다시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선우는 그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정해버렸다.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녀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약속 시간이 되기 전 선우는 남루한 행색을 최대한 단정하게 정리했다. 며칠간 씻지 못해 푸석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과거 월스트리트를 누비던 시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이들은 다행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주인에게 사정해 잠시만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약속한 카페에 먼저 도착한 최민호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몇 년 만에 보는 그는 여전히 날카롭고 세련된 모습이었다. 그는 선우를 발견하고는 의외라는 듯 미간을 살짝 좁혔다. 그녀의 초라한 모습 때문일 터였다. 자리에 앉은 선우는 서론을 꺼내지 않았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민호는 팔짱을 낀 채 그녀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솔직히 왜 당신을 만나러 왔는지 나도 잘 모르겠소. 하지만 당신 목소리에는 뭔가 있었어. 예전처럼. 제가 가진 건 이제 그것뿐이니까요. 선우는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최 대표님, 현재 유진바이오라는 회사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서 망설이고 계시죠. 최민호의 눈이 가늘어졌다. 유진바이오는 그가 비밀리에 인수를 검토하던 회사였다. 그걸 어떻게 시장의 흐름을 보면 보입니다. 선우는 냅킨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볼펜으로 복잡한 그래프와 수식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유진바이오의 주가는 임상 3상 성공에 대한 기대로 부풀려진 거품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약 특허 포트폴리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바로 2년 뒤에 만료되는 핵심 물질 특허입니다. 경쟁사들은 이미 그 특허가 풀리기만 기다리며 대체 물질 개발을 끝낸 상태고요. 3상에 성공한다 해도 2년짜리 시한부 성공일 뿐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다.
마치 머릿속에 모든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슈퍼컴퓨터 같았다. 진짜 노려야 할 곳은 유진 바이오가 아니라 그들에게 원료를 독점 공급하는 테라젠입니다. 이 회사는 비상장 기업이지만 유진 바이오의 신약이 성공하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되죠. 반대로 실패하더라도 다른 제약사들과 공급 계약을 맺고 있어 리스크가 적습니다. 지금 테라젠의 일부 지분을 가진 소액 주주들이 경영진과 마찰을 빚고 있어요. 그들의 지분을 조용히 매입해서 영향력을 확보한 뒤 유진 바이오의 거품이 꺼지는 순간을 노려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테라젠의 가치는 지금의 몇 배로 뛸 겁니다. 최민호는 냅킨에 그려진 날카로운 분석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팀이 몇 주간 분석하고도 찾아내지 못한 핵심을 하선우는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몰락한 재벌의 아내가 아니었다. 잠시 날개를 접었을 뿐인 여전한 천재 분석가였다. 놀랍군. 최민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은 여전해. 아니, 더 예리해졌어. 그런데 왜 이걸 나한테 말하는 거지? 당신이 직접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보시다시피 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자본도 신분도 저를 보호해줄 그 어떤 울타리도 없죠. 저는 대표님의 자본과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대신 저는 대표님께 돈을 벌어다 드릴 겁니다. 상상 이상의 돈을요. 조건이 뭐지? 익명의 투자자로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과 신분, 그리고 초기 자본금, 마지막으로 저와 제 아이들이 머물 안전한 거처가 필요합니다. 최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에는 복수심과 모성애,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뒤섞여 있었다. 위험한 조합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조합이기도 했다. 그는 결심했다. 조소,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소. 당신은 오직 시장과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명함 하나를 건넸다. 이 주소로 가보시오. 당신과 아이들이 지낼 곳이요.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을 거요. 자금은 오늘 중으로 당신이 사용할 가상계좌로 이체될 거고.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지옥의 문턱에서 그녀를 끌어올려줄 동아줄이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수익률로 보여주시오. 최민호는 짧게 말하고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사냥개를 얻은 것이 아니었다. 함께 거대한 사냥에 나설 최고의 파트너를 얻은 것이다. 그날 오후 선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최민호가 알려준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 철저한 보안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었다. 내부는 고급스럽고 아늑했으며 냉장고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한쪽 방에는 최고 사양의 컴퓨터와 여러 대의 모니터가 설치된 완벽한 트레이딩 룸이 마련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멋진 집에 신이 나서 뛰어다녔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물로 아이들을 씻기고 푹신한 침대에 눕혔다. 평화롭게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선우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트레이딩 룸으로 들어갔다. 컴퓨터를 켜자 모니터에 초기 자본금 입금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 뒤에 찍힌 0의 개수는 그녀가 다시 일어서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선우는 의자에 앉아
차갑게 빛나는 모니터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키보드 위로 올라갔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하선우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낮에는 그녀는 오직 준서와 서연이의 엄마였다.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가고 책을 읽어주고 정성껏 만든 음식을 먹이며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보상해 주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오피스텔을 채울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강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아이들이 잠든 밤이 오면 그녀는 다시 차가운 전사로 돌아왔다. 트레이딩 룸의 문을 닫는 순간 엄마 하선우는 사라지고 시장의 지하 세계를 지배하는 왕 하데스 헤이디스가 깨어났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진성그룹 본체가 아니었다.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벽을 지탱하는 주춧돌부터 하나씩 빼내야 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수많은 계열사와 협력업체, 그리고 그들의 복잡한 지분 구조와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분석했다. 그것은 그녀가 진성그룹의 안주인으로 살면서 강태준의 서재에서 심심풀이로 읽었던 내부 보고서들과 공시 자료들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에는 무심코 넘겼던 정보들이 이제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하데스의 첫 사냥감은 진성건설의 철강을 독점 공급하는 대진철강이었다. 대진철강은 진성그룹과의 오랜 유착 관계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으며 기술 개발을 게을리한 전형적인 온실 속 기업이었다. 선우는 대진 철강의 주식을 공매도하는 대신 훨씬 더 교묘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녀는 최민호의 자본을 이용해 대진 철강의 경쟁사인 신성메탈의 주식을 조용히 매집하기 시작했다. 신성메탈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본과 영업망이 부족해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작은 회사였다. 주식 매집과 동시에 하데스라는 익명의 아이디로 여러 증권 전문 커뮤니티와 해외 투자 포럼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글의 내용은 신성메탈이 개발한 신소재 기술에 대한 심층 분석과 이 기술이 건설업계에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었다. 그녀의 글은 단순한 억측이 아니었다. 완벽한 데이터와 논리, 그리고 시장의 미래를 내다보는 듯한 통찰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녀의 글은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몇몇 기민한 기관 투자자들이 그녀의 분석에 흥미를 느끼고 신성메탈에 대한 재평가에 들어갔다. 신성메탈의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 선우는 두 번째 카드를 던졌다. 최민호의 인맥을 통해 해외의 유력한 건축 전문지에 신성메탈의 신소재 기술에 대한 기사가 실리도록 했다. 기사는 대진철강의 낡은 기술과 비교하며 신성메탈의 기술이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지를 강조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해외에서 먼저 시작된 관심은 국내로 역수입되었고 신성메탈의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다. 반면 안일하게 대처하던 대진철강의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진성건설 내부에서도 원가 절감과 기술 혁신을 위해 공급업체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강태준은 윤서형과의 세기의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태준 씨 이 드레스 어때요? 베라왕 리미티드 에디션이래요. 강남의 최고급 웨딩드레스 숍 VVIP룸에서 윤서연이 눈부신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야망이 뒤섞인 미소가 가득했다. 대한민국 재계의 새로운 안주인이 된다는 사실에 그녀는 한껏 도취해 있었다. 강태준은 소파에 앉아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 어울려.
그의 관심은 온통 다음 달에 있을 결혼식과 결혼 선물로 서연에게 안겨줄 진성백화점의 경영권에 쏠려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었다. 그의 제국은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철옹성이라고. 참 태준 씨. 하선우 그 여자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 들었어요. 서연이 그의 옆에 앉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들 데리고 어디 험한 데서 굴러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생각하니까 갑자기 불쌍해지네.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불쌍하긴. 자업자득이지. 아마 지금쯤 돈 떨어져서 아이들을 나한테 보내고 싶다고 울고불고 할 때가 됐을 텐데 연락 없는 걸 보니 아직 덜 굶주렸나 보군. 신경 꺼.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여자야. 그의 말에는 일말의 연민도 없었다. 하선우는 그에게 있어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 혹은 걸리적거렸던 과거의 오점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진성그룹 본사 회장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태준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대진철강 주가가 최근 들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악재는 없는데 시장에서 경쟁사인 신성메탈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 같습니다. 태주는 수백억 원짜리 인수합병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런 사소한 것까지 나한테 보고하지 마. 대진철강은 우리와의 관계가 있는데 쉽게 흔들릴 회사 아니야. 알아서들 하겠지. 하지만 시장에 하데스라는 아이디를 쓰는 익명의 분석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번 사태를 주도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의 분석 리포트가 기관들 사이에서 꽤 신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하데스 태주는 처음 듣는 이름이라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군. 그냥 잠깐 뜨고 사라질 좀 똑똑한 개미겠지. 더 이상 그릉으로 내 시간 뺏지 마. 나가봐. 네, 알겠습니다. 김 비서는 굳은 얼굴로 회장실을 나왔다. 그는 태준의 오만함이 언젠가 큰 화를 부를 것이라고 직감했지만 오너의 결정에 토를 달 수는 없었다. 그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들이 무시하고 지나친 사소한 균열은 하선우의 트레이딩룸 모니터 위에서 거대한 계획의 일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대진 철강의 주가 하락으로 얻은 1차 수익금을 바탕으로 다음 목표를 조준하고 있었다. 목표는 진성그룹의 화학 계열사인 진성케미칼과 독점 계약을 맺고 있는 네덜란드의 원료 공급 업체였다. 그녀는 그 회사의 노사 갈등이 심각하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인 척 유럽의 노동 전문지에 이 사실을 흘렸다. 동시에 해당 업체의 경쟁사 주식을 매입하고 선물 시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베팅했다. 예상대로 네덜란드 회사의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원료 공급이 중단되면서 진성 케미칼의 생산 라인 일부가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손실은 수백억 원에 달했다. 최민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우려가 섞여 있었다. 하데스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군. 어떻게 네덜란드 회사 파업까지 예측한 거지? 예측이 아니라 계획한 겁니다. 선우는 차갑게 대답했다. 작은 불씨를 던져주면 마른 장작은 알아서 타오르는 법이죠. 강태준이 슬슬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챌 거야.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 위험해. 그가 눈치채기 시작할 때쯤 저는 이미 그의 목줄을 쥐고 있을 겁니다. 선우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최 대표님은 그냥 제 뒤에서 수익률만 계산하고 계시면 됩니다. 전화를 끄는 선우는 거실로 나왔다.
아이들은 소파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 옆에 조용히 앉아 잠든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 평화로운 얼굴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지옥의 왕이 되는 것조차도. 그녀는 다시 자신의 전장 트레이딩 룸으로 돌아왔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를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었다. 그 거대한 정보의 흐름 속에서 선우는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또 다른 약한 고리를 찾아냈다. 모니터 화면 중앙에 떠 있는 진성그룹의 로고를 향해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칼날처럼 날아가 밝혔다. 강태준, 이건 시작일 뿐이야. 시장에 보이지 않는 유령은 잠든 제국의 심장을 향해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하데스의 공격은 더 이상 제국의 변방을 흔드는 작은 충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장부를 향해 날아드는 예리한 창이었다. 하선우는 강태준이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야심차게 추진하던 바이오 기업 셀리젠 인수합병 건을 다음 목표로 정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아내였을 때 그가 윤서연의 아버지인 윤 의원과 은밀히 만나는 것을 몇 번 목격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녀는 그것을 정경유착을 위한 흔한 만남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모든 조각이 들어맞았다. 윤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셀리젠 인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풀어주었고 그 대가로 진성그룹으로부터 막대한 비자금을 챙겼다. 그리고 그들은 차명 계좌를 이용해 인수 발표 전에 셀리젠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다. 완벽한 내부자 거래였다. 선우는 몇 주에 걸쳐 밤을 새워가며 흩어져 있는 증거들을 모았다. 최민호가 동원해준 화이트 해커의 도움으로 그녀는 비자금의 흐름과 차명 계좌의 실소유주에 대한 결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이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디데이는 진성그룹이 셀리젠 인수합병을 위한 최종 계약을 발표하는 날로 정해졌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바로 그날이었다. 인수발표 기자회견이 열리던 아침 대한민국 주요 언론사들과 금융감독원 그리고 검찰청 기자실에 하데스의 이름으로 된 이메일 한 통이 동시에 발송되었다. 첨부된 파일의 제목은 진성그룹 MA의 추악한 진실이었다. 파일 안에는 윤 의원과 진성그룹 간의 비자금 거래 내역 차명 계좌를 통한 내부자 거래 증거,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입증하는 통화 녹취 파일까지 담겨 있었다. 자료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치밀해서 그 누구도 조작을 의심할 수 없었다. 폭탄은 제대로 터졌다. 기자회견장은 축제의 장에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인수합병 발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기자들의 질문은 온통 비자금 스캔들과 내부자 거래 의혹에 집중되었다. 윤서연 상무의 부친인 윤 의원이 연루된 것이 사실입니까? 이번 인수합병 자체가 내부자 거래를 위해 계획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상에 앉아있던 강태준의 얼굴은 굳어지다 못해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간신히 이성을 붙들고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악의적인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그날 오후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시가총액 수조 원이 단 몇 시간 만에 증발해버렸다. 셀리젠의 주가는 거래 정지되었고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강태준이 수년에 걸쳐 공들여온 거대한 계획이 단 하루아침에 재앙으로 변해버렸다. 진성그룹 본사 회장실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강태준은 값비싼 크리스털 재떨이를 벽에 집어 던졌다.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이성도 함께 부서져 내렸다. 하데스, 하데스 이 개자식. 그는 미친 사람처럼 으르렁거렸다. 더 이상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공격이었고 진성그룹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선전포고였다. 그는 그룹의 모든 보안팀과 정보팀을 호출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데스라는 놈을 찾아내 땅속을 파서라도 그놈의 실체를 내 눈앞에 끌고 와. 이건 명령이야. 하지만 하데스는 유령이었다. 그의 디지털 발자국은 전 세계 수십 개의 서버를 경유하며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가 사용한 계좌는 전부 대포 계좌였고 정보의 출처는 오리무중이었다. 강태준의 유능한 전문가들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이 마주한 상대는 단순한 해커나 분석가가 아니었다. 진성그룹의 내부를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적이었다. 그날 밤 강태준의 저택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쳤다. 그는 집으로 돌아온 윤서연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내 애비가 저지른 짓이야.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모든 걸 망쳐놨어. 갑작스러운 폭행에 놀란 윤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전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하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몰랐다고 변명이 참 편하군. 내 욕심, 내 가문의 탐욕이 내 발목을 잡은 거야. 당장 내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모든 걸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해.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집안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윤서연은 공포에 질려 그를 올려다보았다. 한때 자신을 여왕처럼 떠받들던 남자는 이제 없었다. 눈앞에는 자신의 실패를 여자와 그 가족에게 떠넘기려는 비겁하고 폭력적인 남자만 있을 뿐이었다. 그녀를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얄팍하고 조건적인 것이었는지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두 사람의 관계에 깊고 추악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자라면 분명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을 보좌해온 임원들을 해고하고 사소한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직원들을 몰아붙였다.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유능한 황제가 아니라 의심과 광기에 사로잡힌 폭군에 의해 통치되기 시작했다. 조직 전체가 공포와 불신으로 삐걱거렸다. 그 모든 혼란을 하선우는 자신의 오피스텔 모니터를 통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진성그룹의 스캔들을 대서특필했고 강태준과 윤서연의 초췌한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만족감만이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최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낮고 진지했다. 이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판이 되어버렸어. 검찰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이제부턴 정말 위험해. 강태준이 맹수처럼 당신을 찾으려 할 거야. 선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화려한 불빛 어딘가에 자신이 망가뜨린 남자와 여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터였다. 원래 정의를 구현하는 데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그녀는 잠든 아이들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천사처럼 평화로운 얼굴로 잠든 준서와 서연이, 선우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요. 그녀는 다시 모니터 앞으로 돌아왔다. 상처 입은 짐승은 이제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원하던 바였다. 이성을 잃은 상대에게는 더 많은 허점이 드러나기 마련이니까. 제국의 균열은 이제 겉으로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균열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성그룹을 둘러싼 혼란은 강태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맹렬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보이지 않는 적 하데스가 그의 목을 조르는 꿈이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의 편집증은 극에 달해 이제는 가장 가까운 비서의 눈빛에서도 배신을 읽어내려 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하선우는 이제 마지막 장막을 걷어낼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강태준이 외부의 적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바로 지금이 그의 가장 큰 허를 찌를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그녀의 무대는 며칠 앞으로 다가온 진성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였다. 위기 상황 속에서 열리는 주총인 만큼 모든 투자자와 언론의 이목이 집중될 터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그리고 강태준에게 각인시킬 생각이었다. 작전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시장을 향한 마지막 일격이었다. 선우는 강태준만이 아는 비밀 진성그룹의 비자금 창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선친 시절부터 내려온 회계장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거액의 자금이었다. 강태준은 이 자금을 이용해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가를 방어하고 경영권을 지켜왔다. 그것은 그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최후의 보루였다. 주주총회 전날 선우는 하데스의 이름으로 가진 모든 자본을 동원해 진성그룹 주식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 주문을 넣었다. 동시에 최민호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장 신뢰도 높은 경제 전문 기자 한 명에게 진성그룹의 유령 자금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흘렸다. 제보에는 비자금의 존재를 암시하는 몇 가지 정황 증거와 자금의 대략적인 규모가 포함되어 있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기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몇몇 외국계 투자기관들이 진성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바로 투매 현상으로 이어졌다.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당황한 강태준은 평소처럼 비밀 자금을 동원해 주가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가 자금을 투입하면 하데스는 더 큰 물량으로 주식을 쏟아냈다. 마치 그의 패를 모두 읽고 있다는 듯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그의 최후의 보루는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 앞에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주주총회장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많은 주주들의 날선 눈빛과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강태준은 초췌한 얼굴로 단상에 섰다. 그는 어떻게든 주주들을 안심시키고 이 위기를 넘기려 애썼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최근 회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이 길어지던 순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주주가 손을 들었다. 그는 최민호가 내세운 대리인이었다. 그는 하데스가 건네준 강태준의 심장을 꿰뚫을 질문을 던졌다. 강태준 회장님, 시장에서는 진성그룹이 회계장부에 잡히지 않는 거액의 비자금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이 유령 자금의 실체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장내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비자금의 존재는 그룹 내에서도 극소수의 최측근만이 아는 1급 비밀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일개 주주가 알고 있다니,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대체 누가, 어떻게? 주총 회장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드는 동안 강태준의 회장실에는 하데스가 보냄. 강태준 회장 칠남이라고 적힌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 간신히 주총회장을 빠져나온 강태준은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집무실로 달려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두 종류의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서류는 하데스 활동 보고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거기에는 지난 몇 달간 하데스가 실행했던 모든 거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대진 철강의 주가를 어떻게 흔들었는지, 네덜란드 원료, 공급업체의 파업을 어떻게 유도했는지, 그리고 셀리젠 인수합병 스캔들을 어떻게 터뜨렸는지, 모든 것이 한 편의 전쟁 시나리오처럼 치밀하게 서술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숨을 헐떡이며 서류를 넘겼다. 이 미스터리한 적의 천재적인 전략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서류 뭉치로 손을 뻗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거기에는 1년 전 그가 하선우를 쫓아낼 때 사용했던 증거들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원본이었다. 하서 누가 대학 동창과 활짝 웃으며 찍은 단체 사진, 그녀가 결백하다는 회사 직원의 자필 진술서, 그리고 그 모든 증거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던 자신과 윤서연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까지. 마지막 장에는 작은 메모지 하나가 붙어 있었다. 간결하지만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강력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버린 아내가 지옥에서 보내는 안부 인사. 강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끔찍한 형상으로 맞춰졌다. 하데스, 지옥의 왕, 진성그룹의 내부를 송금 보듯 꿰뚫고 있던 지식. 그의 가장 약한 고리만을 골라 집요하게 공격해온 방식. 그의 비밀 자금까지 알고 있었던 정보력. 그리고 이 모든 복수의 중심에 서 있는 자신에 대한 증오. 그것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우. 그의 입에서 아내의 이름이 신음처럼 터져 나왔다. 그가 쓰레기처럼 내버렸던 아무런 힘도 없다고 믿었던 세상에서 가장 만만하게 여겼던 바로 그 여자. 강태준은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졌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텅 빈 허공을 바라보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것을 압도하는 거대한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는 거대 투자 펀드나 경쟁 그룹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복수의 화신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오판을 했는지, 자신이 무시했던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지성과 의지를 가졌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회장실의 값비싼 집기들이 그의 눈에는 모두 잿더미처럼 보였다. 그의 제국, 그의 성공, 그의 자만심. 그 모든 것이 한 여자의 치밀한 복수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주저앉은 채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웃음소리는 점차 울음으로 변해갔다. 이제 게임의 룰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사업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것을 건 처절한 생존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미 패배하고 있었다. 강태준에게 하선우의 정체는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세계를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마저 무너뜨리는 파괴였다. 이성과 자만심이 부서져 내린 자리에는 오직 짐승 같은 분노와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았다. 그의 첫 번째 반응은 폭력이었다. 그는 사람을 풀어 하선우와 아이들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뒷세계의 해결사들까지 동원해
그녀가 숨어 있을 만한 모든 곳을 이 잡듯 뒤졌지만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다. 최민호가 구축해 놓은 보안 시스템은 강태준의 그림자들보다 한 수위였다.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수록 강태준의 조바심과 절망은 더욱 깊어만 갔다. 그는 이제 왕좌에 앉아 명령만 내리는 지배자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덫에 걸려 발버둥 치는 한 마리 맹수에 불과했다. 강태준이 어둠 속에서 헤매는 동안 하선우는 빛의 세계로 나왔다. 최민호의 퀀텀 캐피털은 진성그룹을 상대로 공식적인 적대적 MA를 선언했다. 그들은 긴급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강태준을 포함한 현 경영진 전원의 해임과 새로운 이사진 선임 안건을 상정했다. 시장은 발칵 뒤집혔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부패한 재벌 오너를 심판대에 세우려는 소액 주주들과 전문 경영인이 연합한 혁명이었다. 퀀텀 캐피털은 하데스가 작성한 진성그룹 경영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강태준의 독단적인 경영이 어떻게 회사의 가치를 훼손했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의 미래 비전을 완벽하게 제시했다. 보고서의 배후에 있는 하데스의 정체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만 그 누구도 그가 강태준의 버려진 아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하선우는 최민호의 대리인 자격으로 혹은 보안이 유지되는 화상회의를 통해 다른 기관 투자자들과 소액 주주 연대를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는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유능한 전략가였다. 강태준 회장은 진성그룹을 개인의 왕국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에서 회사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아닌 전문가에게 회사를 맡겨야 할 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이 배제된 오직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차가운 설득력이 있었다. 강태준의 폭주에 신물이 난 주주들은 그녀가 제시하는 청사진에 열광적으로 호응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편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결정적인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다. 윤서현은 자신과 아버지가 검찰의 수사망에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태준은 더 이상 그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죄를 그녀의 가족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뻔했다. 그녀는 살기 위해 마지막 도박을 했다. 그녀는 밤늦게 강태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그의 개인 컴퓨터에 숨겨져 있던 파일들을 복사했다. 거기에는 셀리젠 인수합병 건 외에 그가 저질렀던 또 다른 탈세와 횡령 정계 로비에 대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것은 강태준을 단번에 매장시킬 수 있는 핵폭탄이었다. 다음 날 윤서연은 변호사를 통해 검찰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넘기는 조건으로 자신의 형량을 감면해달라는 거래를 제안했다. 며칠 뒤 언론에 또 한 번의 특종이 터졌다. 윤서현 측이 검찰에 제출한 추가 증거 자료였다. 이제 강태준은 비리 경영인일 뿐만 아니라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었다. 그를 지지하던 마지막 남은 이 사진들마저 등을 돌렸다. 위임장 대결은 해보나 마나 한 싸움이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텅 빈 저택에 홀로 남겨졌다. 수십 통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변호사 임원 기자. 이제 그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소음일 뿐이었다. 그는 술병을 들고 비틀거리며 거실을 헤맸다. 벽에 걸린 윤서현과의 화려한 약혼 사진이 그를 비웃는 듯했다.
그는 술병을 사진에 집어던졌다. 유리가 박살 나는 소리가 저택의 공허한 침묵을 갈랐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제국,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탑이 먼지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은 그가 벌레처럼 여겼던 한 여자였다. 그는 문득 그녀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만나서 묻고 싶었다. 왜, 어째서, 그리고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비서에게서 알아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하선우가 보란 듯이 그에게 알려주도록 지시한 그녀의 새로운 번호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선우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태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한때는 매일같이 듣던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목소리. 지금은 그 어떤 칼날보다도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찔러왔다. 나다.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술과 패배감에 젖어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용건이 뭐죠? 만나자. 강태준이 애원하듯 말했다. 제발, 만나서 얘기 좀 해. 부탁이야. 부탁이라는 단어가 자신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그는 스스로도 놀랐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해 본 적이 없었다. 같은 시각 하선우는 아이들이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손에 들린 전화기에서는 한 남자의 무너진 세계가 절규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부서진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긴 시간이 흐르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평온했다. 좋아요. 당신에게 나와 마주할 마지막 기회를 주죠. 그녀는 시간과 장소를 말했다. 그것은 화려한 호텔 스카이라운지도 중압감 넘치는 회의실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들의 옛집으로 오라고 했다. 전화를 끄는 선우는 조용히 일어섰다. 이제 이 길고 긴 싸움의 마지막 장을 쓸 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승리한 자였고 이제 패배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심판의 시간이었다. 한때 강태준의 왕국이었던 저택은 이제 낯선 성이 되어 그를 맞았다. 고용인들은 어쩔 줄 모르는 얼굴로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경외심이 아닌 연민과 어색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하선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가구들 벽에 걸린 그림들, 심지어 공기마저도 그를 이방인 취급하는 듯했다. 그는 소파에 앉지 못하고 방 한가운데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2층에서부터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하선우가 나타났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도 값비싼 보석도 걸치지 않았다.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은 오히려 과거의 어떤 모습보다도 위엄있고 아름다웠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고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 안에는 승자의 희열도 복수자의 증오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끝낸 자의 단단한 평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왔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거실의 침묵을 깼다. 강태준은 차마 그녀의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선우 씨,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용서를 빌어야 하나, 변명을 해야 하나, 아니면 거래를 제안해야 하나.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스스로도 의아한 질문이었다. 왜 이렇게까지 한 거지? 돈이 필요했다면. 하선우의 입가에 옅은 그러나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나직이 되물었다. 당신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당신은 내게서 돈만 빼앗아 간 게 아니에요. 내 이름, 내 명예, 내 인생 전부를 빼앗아 갔죠. 당신은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했고 내 아이들에게서 엄마를 빼앗으려 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돈 문제로 보이나요?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내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에요, 강태준 씨. 정이었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합당한 대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리석었어. 윤서연, 그 여자한테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선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그의 변명을 잘라냈다. 모든 건 당신이 선택한 일이에요. 당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모든 것을 망친 거죠. 당신은 나를 멸시했고 내 능력을 얕봤고 내가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믿었어요. 그게 당신의 가장 큰 실수예요. 강태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모든 말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밝혔다. 그렇다. 그는 그녀를 얕봤다. 자신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만 짓던 그녀가 이런 무서운 지성과 의지를 숨기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엄마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서와 서연이가 정원에서 놀다 들어왔는지 환하게 웃으며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아이들은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하선우에게 달려가 그녀의 다리를 꼭 껴안았다. 엄마밖에 나비가 엄청 많아요. 서연이가 나비 잡았어요. 선우는 몸을 숙여 아이들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의 얼굴에 비로소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랬어, 우리 아들, 딸 대단하네. 아이들은 그제야 강태준을 발견하고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엄마 뒤에 숨었다. 아이들의 눈에 비친 그는 그저 낯선 아저씨일 뿐이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가 지난 몇 달간 지옥 속에서 싸우는 동안 그의 아이들은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었다. 아빠가 없는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행복하게. 그는 수조 원의 돈을 잃고 평생을 바친 회사를 잃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었다. 자신을 보며 아빠라고 불러주던 저 아이들의 목소리, 자신에게 달려와 안기던 저 작은 온기, 그리고 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한 여자의 사랑과 신뢰.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 모든 것을 내던져 버렸다. 아이들의 천진한 눈망울과 그런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하선우의 모습. 그 완벽한 그림 속에 자신이 들어갈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내면을 지탱하던 마지막 벽이 무너져 내렸다. 강태준의 거대한 몸이 천천히 그리고 힘없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 총수의 얼굴은 간데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선우야,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울음 섞인 절규였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다오. 다 내 잘못이다. 제발. 그는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 그의 눈물은 회사를 되찾고 싶다는 욕심의 눈물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가족 앞에서 흘리는 너무나도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었다. 하선우는 무릎 꿇고 우는 남자를 그저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 가자 아가들아.
엄마가 맛있는 간식 줄게. 그녀는 그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단 한 번의 눈길도 더 주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섰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빛이 들어오는 주방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한 남자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공허한 저택을 가득 메웠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용서는 그녀의 몫이 아니었다. 에필로그 6개월 후 진성그룹 새로운 이름 JH그룹으로 재탄생하다. 하선우 회장 취임. 뉴스의 헤드라인이 대한민국을 장식했다. 하선우는 진성그룹의 부패한 고리를 모두 잘라내고 투명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하데스라 불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다스의 손,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렀다. 그녀는 여전히 아이들을 직접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엄마였다. 회의실에서는 냉철한 전략가였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짓는 엄마로 돌아왔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던 하선우의 눈에 저 멀리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수척해지고 평범한 옷차림을 한 강태준이었다. 그는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풀려나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준서와 서연이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웃으며 뛰어놀았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공원을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하고 왜소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자신의 후회를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터였다. 하선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아이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다. 준서야, 서연아,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아이들이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그녀는 두 아이를 품에 가득 안았다. 따스한 햇살이 세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주었다. 길고 어두웠던 겨울은 끝났다. 그녀에게는 이제 눈부시게 따뜻한 봄날만이 펼쳐져 있었다.